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한양대학교 병원 영양팀에서 영양사로 활동했었습니다. 지금은 한양여대 식용과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품영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년에 2번 정도 루게릭 영양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이 작은 물체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듣고자 오셨던 그런 생각을 해보니 이번 동영상 강의는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거에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영양팀에 소속하면서 영양사로서 루게릭병의 영양관리를 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벌써 루게릭병의 영양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한 게 200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1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루게릭병과 관련된 영양관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했었는지를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정말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치료 방법들이 나와 있음에 굉장히 용기가 많이 납니다. 저 역시 오늘 루게릭병과 관련돼서 세상에 관심을 받고 있는 장과 관련된, 즉 우리 유산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라든가 기타 등등의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루게릭병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루게릭병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라면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론은 이 정도 하고요. 우리가 루게릭병과 관련돼서 영양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주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우리가 루게릭병에 대한 영양 문제를 고민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루게릭병 환자에게 있어서 영양 문제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었던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특히 합병증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 장 건강에 대한 영양관리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오늘은 주제를 잡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루게릭병과 관련된 영양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항상 이와 같은 슬라이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루게릭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루게릭병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육체적으로나 또 생리적인 어떤 질병에 의한 변화에 의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아마 식욕 저하일 겁니다. 병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식사 섭취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사항 때문에 식욕 저하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증상이 발현되면서 먹는 것과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삼키거나 씹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연화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루게릭병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근육이 많이 이제 소모가 되는 거에 비해서 과대사, 즉 내가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눈에 보이게 어느 순간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그 문제는 뭐냐면은 과대사, 즉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연화 장애로 인해서 식사 섭취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영양불량이라는 요소와 함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이 위축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깥으로 이제 외출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게 많아지고 그러다면 여러분 근육 운동을 많이 안 하다 보면 근육이 또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에 맞는
영양 관리를 적절한 시기에 실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루게릭병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듯이 루게릭병의 영양 공급 방법은 내가 단계별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보시면은 연화장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요, 일반인들과 함께 여러분들 골고루 균형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에너지 섭취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제 연화장애가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병원에서 내가 연화장애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화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섭취 가능한 음식이 있고 없고가 정해지고요. 잘못된 레벨의 음식을 먹었을 때 경우에 따라 우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있기 때문에 연화장애 정도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에 맞는 단계별 조리법을 적용해서 식사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결국은 내 몸 안에 에너지와 많은 영양소를 주는 건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관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체중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화장애가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경과급식이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이 단계에서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화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천천히 음식을 먹고 어떤 문제가 되는 음식만 빼놔도 우리가 경구, 즉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입으로 먹는 음식이 내 몸의 활동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된다라면 우리가 반드시 경과급식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분들 경과급식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마치 경과급식을 하게 되면 이제는 입으로 전혀 먹을 수 없다,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연화장애가 있는 정도의 두 가지를 병행도 가능합니다. 경구 섭취 일부, 그 다음에 경과급식의 어떤 루트를 여러분들 병원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배 복부 부위에 여러분들 그 관을 넣어서 경과급식을 일부 함께 하게 되면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고요.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은 우리 루게릭병과 관련된 전 세계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적정한 시기에 경과급식에 도움을 받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질이라든가 내 어떤 질병을 치료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과급식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한 지 약 30년이 조금 안 됐을 때였는데요. 초창기에 이 환자용 식품이라고 말하는 경과급식이 정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급식을 먹을 때 부작용이 있다라도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환자용 식품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연화장애가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진행이 되어서 경과급식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경과급식을 더 의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꺼이 그거를 적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조금 판단이 씁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결국은 단계별로 우리가 최적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루게릭병의 영양 관리에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자 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영양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적절한 내 몸에 필요한 필요량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뭔지 몰라도 복잡한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루게릭병과 관련된 필요 영양량을 계산하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루게릭병은 다른 질병과 다르게 대사가 내 몸 안에서 즉 에너지가 소모되고 사용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적정 칼로리를 처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2013년, 14년도 이후에 제가 항상 강의를 하기 전에 전 세계에서 나와 있는 루게릭병의 영양관리에 대한 정말 논문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조사했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고 되게 기뻤던 게 루게릭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외우기보다는 여기에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에너지 필요량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의 늘 현 체중을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체중은 뭐 매일같이 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병원에 오시거나 할 때마다 체중을 꼭 확인하시고 체중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 현재 체중을 아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필요한 영양을 알려면요. 그 다음에 키는 여러분들 일정 성장기가 되면은 크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에 의해서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신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루게릭의 어떤 그 발병의 상태가 키를 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해마다 가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지만 이제 모르는 게 항상 현 체중이기 때문에 체중 제대로 알기. 그 다음에 이제 루게릭 기능 점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 6가지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기능과 관련돼서 말할 때, 그 다음에 어떤 팔을 쓰고 옷 입고 위생관리할 때, 그 다음에 침대에서 움직임, 걷기, 숨 쉴 때 우리가 조금 과호흡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소비 활동에 들어가는 기능 점수에 들어가서 이 6가지를 여기에다가 적용시켜서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의료진들 병원에 오시면은 이거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화장애 여부도 우리가 이제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은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충족하는데 나는 과연 몇 칼로리를 먹을 건지를 우리가 쉽게 산출할 수 있고요. 이 공식은 놔뒀다가 여러분들 이제 자녀분들 있으면 한번 계산해서 나에게 맞는 칼로리는 몇 칼로리인지 한번 정도 계산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19세에서 64세 남성의 일반 건강인들의 평균 보통 이제 식사 패턴을 한 2,400칼로리 정도를 이제 여기다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3끼니 식사를 하는데 일반인인 경우에는 뭐 이 정도로 이제 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연화장애가 없다라면은 저는 항상 늘 권장합니다. 여러분들 연화장애가 없는 루게릭병 환자인 경우에는 일단 식사를 충분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2400칼로리를 먹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2400칼로리를 나타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요. 가능하면은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러니까 너무 막 단백질만 먹는다든가, 너무 지방만 먹는다든가, 너무 탄수화물의 식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대사적인 질환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균등하게 조금 먹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섭취하는 식품의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육류 중에서도 조기도 먹어야 되고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두부도 먹어야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같은 식품군 예를 들어 육류에서도 계란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오리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취나물 요즘 많이 나와 있는 뭐 브로콜리 그 다음에 뭐 고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편식하지 말고 식품의 다양성을 추구해야지 뒤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소위 말해서 내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다양하게 섭취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충분한 식사와 균형 잡힌 식단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는 이제 연화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밥을 먹을 때 자꾸 사례가 걸리고 기침이 많이 나오고요. 밥을 먹었는데 뭔지 몰라도 음식물이 목에 걸린 듯한, 그러면서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삼키고 난 후에 음식이 뭔지 몰라도 고이거나 막 흘리기도 하고 씹는 게 어렵죠. 환자분들이 입원할 때 연화장애가 어느 정도 정상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 제가 자주 했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김 같은 거, 미역 같은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은 또 입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천장이나 이런 데 잘 붙어서 나름대로 조금 삼킬 때 힘을 좀 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추쌈 같은 것도 많이 먹는데 큰 덩어리의 음식이 들어가서 내가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 잘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몇 가지 물어보면 아, 이분이 연화 장애가 시작이 되었구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식사를 좀 자유롭게 다양하게 못 드셨겠구나를 과거에 많이 추측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순간 내가 쌈을 먹는 걸 기피하고 있거나 김이나 미역처럼 입안에 들어가면 삼켜지지 않는 그런 음식, 그 다음에 카라멜이나 사탕이나 조금 끈적이는 걸 먹게 되면 뭔지 몰라도 불편하고, 문제는 액상, 물, 주스, 즙을 먹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에 걸려서 넘어가는 그런 횟수가 증가된다면 역시 연화장애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연화장애가 오게 되면 문제는 바로 뭐냐, 자꾸 폐로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이 올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큰 덩어리의 음식이 들어가다가 잘못 식도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기도를 막아서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화곤란의 식사 지침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키는 능력 정도를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평가를 하시고요. 특히 연화곤란 환자들이 제가 그동안 봤을 때는 실온, 그냥 미직지근하고 상온 상태에 있는 음식을 가장 잘 수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게 씹지 않아도 한꺼번에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음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드럽고 잘 넘어가는 음식 중에서도 다양한 식품들을 선택해서 한 가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식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소량씩 자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도 오히려 어설프게 작은 조각이 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뒤에 보면 입안에서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잘 굴러 들어가고, 혹시나 문제가 있을 때 역으로 잘 뺄 수 있는 크기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국제연화곤란식 표준화 체계라는 건데요. 이게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전 세계에서 이 연화곤란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여러 곳에 갔고 한 국가 안에서 여러 병원을 갔을 때 이 레벨의 기준치가 달라서 환자가 음식을 먹는데 안전성에 위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음식의 레벨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음식의 종류가 뭡니다라고 정해놓은 게 이 표준화 체계인데, 다행히도 제가 그 재작 한 2년 전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처죠. 식약처에서도 이 환자 음식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거에 대한 그 식품을 조금 관련된 안내서를 조금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셔서 저희 학교에 있는 교수님과 또 다른 학교 교수님, 그 다음에 여러 병원에 있는 선생님과 함께 나름대로 만들어 놨던 굉장히 책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됐던 음식은 뭐냐면, 사실 물을 마실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연화장애에 큰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딱딱한 음식이나 이렇게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문제가 없다라면은 사실은 연화장애에 어떤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요.
벌써 물을 흐르는 거를 먹기 힘든 사람이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2, 3, 4호 같은 음식으로 만들어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는 거는 사실은 흐르는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딱딱한 음식이나 큰 음식을 잘라서 내 입으로 삼켜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신경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이와 같은 형태의 음식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식사가 불가능한 사람들만 이 부분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수저로 딱 떴을 때 여러분들 계란찜 해가지고 수저로 떠가지고 이렇게 기울이면 계란이 다 후루룩 흘러지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가 뚝 떨어지죠. 바로 이런 것처럼 음식이 한 번에 푸딩처럼 뚝 떨어지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사이즈인데요. 여러분들 집안에 큰 포크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 포크의 여기 사이즈를 보시면 요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게 좀 다져서요. 요 정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어떤 분은 가로 세로 1cm, 어떤 분은 0.4cm 정도 되는 크기를 조금 자르셔서 우리가 삼켜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바나나를 포크로 꾹 누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누르냐면 손톱 앞에 있는 손톱, 엄지의 손톱이 약간 이렇게 눌려서 빨갛게 되고 앞은 하얗게 될 정도로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 압력이 뭐냐면 우리가 입안에 음식을 넣고 으깨려고 혀로 눌렀을 때 그 압력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나를 내가 혀 끝에 포크로 눌러봤을 때 이렇게 부서집니다. 이렇게 흔적이 남을 정도가 되면 이 음식은 내가 삼켰어서 혀로 눌러서 이 정도 부서질 수 있는 저작작용이 가능한 음식이라고 판단할 때 그거는 어느 정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거여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뭔가 음식을 먹을 때 덩어리가 있는 음식을 한번 포크로 이렇게 살짝 누르고 엄지의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앞쪽이 변할 정도로 눌렀을 때 부서진다라면 그래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라고 간주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조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장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왜 간단하게 넘어가냐면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에 대한 안내서가 이미 여러분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다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연하곤란 등급에 따라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지거나 갈아서 먹어야 될 경우도 있고요. 푸딩처럼 완전히 갈아서 굳혀서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꿀처럼 조금 끈적끈적하게 떨어질 때 조금 천천히 떨어지게 우리가 물이나 액상 죽수를 조금 굳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진한 과즙처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먹어야 될 경우도 있고 맑은 과즙을 섭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 보시면 또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화장애가 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요. 물을 먹으면서 사례가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화장애 환자들한테 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식품이자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도 증진제라는 전문 어떤 그 식재료를 활용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내가 연화장애 레벨에 따라 지금같이 내가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물처럼 흐르다가 맑은 미음처럼 이렇게 굳힐 수도 있고요. 조금 된 미음처럼 굳힐 수도 있고 꿀처럼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게끔 해서 이런 그 음식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물도 주스도 차도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 증진제를 여러분들 특히 연하한 장애가 있는 분들은 활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점도 증진제를 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미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해봤는데요. 미음을 써서 그냥 쓴 미음인 경우에는 맑은 미음은 이렇게 떨어지지만 여기에다가 점도 증진제를 일정량 넣게 되면 약간 된직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찌면은 정말 그 맑은 죽에 가깝죠. 죽인데 조금 더 끈적임이 있고 한 포를 넣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된 죽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상으로 만들어서 식사할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음을 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식을 갈거나 다져서
이렇게 점도 증진제를 넣으면은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상차림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 재료를 한번 보세요. 연어나 청경채도 함께 갈아서 죽으로 만들 수 있고요. 동치미도 만들어서 국물에다가 점증제를 넣게 되면 굳힐 수가 있고요. 여러 차들도 차를 끓여서 점증제를 넣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잘 떠서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단호박이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완전히 삶아서 으깨서 여러분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딸기나 과일 같은 것도 완전히 갈아서 스무디처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점증제를 넣어서 가능하고요. 여기 호상 요구르트도 우리가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조금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점증제를 섞어서 굳혀서 우리가 푸딩처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생선도 생선살을 다 발라서 으깨서 이렇게 덩어리 지었다가 아까 보셨죠? 드실 때 살짝 으깨 보실 때 잘 으깨진다라면 우리가 잘 삼켜서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만들어 주셔도요, 여기에 보시면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보호자분들이 조리법을 열심히 조금 연마하셔서 이제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음식을 만들 때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일단 블렌더. 모든 음식을 갈 수 있는 블렌더. 요즘 시중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가정용으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우리 환자분 상태가 아주 곱게 한번 걸러줘서 다시 한번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고온체도 필요하고 아까 말한 점증제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도 함께 준비해서 이런 음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보통 상차림 나오죠. 죽과 국과 이제 반찬 한 세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호상 요구르트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요렇게만 해서 잘만 여러분들 그 기름이나 좋은 어떤 유지류를 사용한다라면 경우에 따라 한 끼니 식사에 600칼로리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분한 칼로리죠. 이렇게만 세 끼니를 먹으면 1800칼로리를 먹고 단백질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조리법을 조금 해보시고요. 내 가족, 그 다음에 나 스스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많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조금 연구 개발해 보셔서 저희와 함께 공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면 우리 루게릭 환자분들 메뉴 개발 경진대회를 우리 김승현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루게릭 환자에게 성공했었던 내 가족, 내가 잘 먹었었던 음식에 대한 메뉴 개발 경진대회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한 대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책자가 이렇게 교육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식생활 영양 안정 정책과에서 만든 건데요. 여러분들 이걸 인터넷에 치면은 그대로 이런 거를 PDF 파일로 다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연화장애가 있더라도 식사를 입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이 이제 체중이 눈에 현격하게 줄고 입으로 거의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경광급식이라는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예가 들었는데요. 요즘은 추세는 제가 루게릭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최근에 나와 있는 관리법에서 보면은 경광급식의 시점이 언제가 좋으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라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입으로 식사 섭취가 이제 많이 주는 시점이라면은 적용하라고 이제 무조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루게릭의 가장 최대의 적은 뭐냐면요. 체중 감소가 되고 영양 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의 모든 시점은요. 이 체중 감소가 안 되고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가 영양 불량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먹는 거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 여러분들 근데 경광급식을 하다 보면 설사가 하기도 하고 배가 복부 팽만이 있어서 가스가 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또 대한민국에 많은 우리 환자들이 있고 그에 대한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모든 관리하는 책자들을 함께 또 또한 함께해서 만든 책자들입니다. 이거를 식품안전나라는 데서 다운받아 보시면은 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 주의점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경강급식이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고요. 혹시 나중에 우리 루게릭과 관련된 1년 동안의 그 교육 강좌 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경강급식만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면 한번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좀 중요한 이야기죠. 루게릭병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에 이와 관련된 것 중에 식욕부진이라든가 연화장애로 일어나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식욕부진, 연화장애, 뭐 경지, 경련도 있고 피로와 허약도 있는데 특히 이 모든 많은 합병증 중에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장 건강 관련해서 내 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장내 세균의 역할이 일부분 관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루게릭 환자가 식욕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이제 기여하느냐 이제 그런 하나의 표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나왔었던 표고요.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그림에다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조금 번역을 해서 집어넣어 놨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루게릭병의 발병 총의의 한 30% 내의 환자분이 연화장애가 먼저 오고요. 결국은 연화장애가 온다라는 거는 그로 인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식사 섭취량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씹고 삼키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친 음식은 우리가 아무래도 자꾸 제한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장으로 내려갔을 때 장 운동이 활발하게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변비도 자주 오고 또 경우에 따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겠지만 식욕을 조절하는 장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식욕 조절의 어떤 중추 신경계의 변화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 많이 나왔던 건 뭐냐면은 장뇌라는 어떤 장에 있는 것이 뇌까지 올라가서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간의 불쾌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 운동, 근육 운동이 잘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내 몸 안에 있는 전반적인 근육들이 약화가 돼서 이렇게 운동도 안 되니까 또 소화도 좀 안 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식욕 변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특히 우리가 배가 편해야 그 장이 편하고 이래야지만이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식욕도 당기고요. 그 다음에 먹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또 열심히 힘들지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 다음에 먹어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근육이라든가 내 몸 안에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장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꽤 조금 지체되기도 하고 좀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슬라이드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잘 보셨는지요? 그래서 루게릭병은 어떻게 보면 영양관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보완해 가면서 우리가 개선하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